안녕하세요. 어제 HLB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렸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옵티머스에 어떤 법인이 300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이미 기사가 나온 상태였었습니다. 이게 HLB일주는 꿈에도 상상 못했었던 거죠. 6월 25일에 나왔던 거고요. 하이투자 증권에도 옵티머스 그늘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가 하이투자 증권으로부터 옵티머스 300원 규모로 펀드를 들었다라는 것을 어제 인터뷰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아닌 전문 투자자인 일반 법인에게 판매를 했던 거고요. 이 판매한 펀드도 문제가 된 관공서 매출 채권 펀드는 아닌 다른 종류의 펀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펀드 판매하고서도 왜 그동안 노출이 되지 않았냐라는 것은 이제 자료랑 실제 판매 시점의 차이가 있더라고 합니다.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집계한 잔고는 4월 말 기준인데요. 이 HLB는 6월 11일에 펀드를 들었죠. 그래서 5, 6월에 새롭게 펀드를 판매한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4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펀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는 하이투자증권 상품선정위원회 통과하는데 문제 없었고 300원 가량을 순식간에 모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순식간이죠. HLB가 혼자서 300억을 때렸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번에 이제 6월 1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지금 환매 중단이 되었잖아요. HLB가 든 펀드는 도대체 뭐냐?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존에 판매에서 문제가 됐던 이 관공서 매출 채권 펀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펀드라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관공서 매출 채권 펀드는 문제가 됐죠. 하지만은 HLB에게 판매한 펀드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만큼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거의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가 아닐까 그런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펀드 제안사랑 다른 자산을 담아서 사기를 쳤던 게 이 관공서 매출채권 펀드였으니까 다른 펀드라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아직 뭐가 밝혀진 건 없지만요. 그래서 라임은 PBS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을 했는데 옵티머스 운용사는 여기 사무관리 회사가 감시 권한이 없다라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은행이랑 사무관리 회사랑 두 개를 같이 썼죠. 따로 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수탁은행으로부터는 이 한계기업이나 대부업체 사무사채 같은 거를 매입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 사무관리 회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관공서 매출채권 펀드를 매입했다라고 적어주세요 라고 또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무관리 회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뭐 감시를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채권을 샀지만 이 사무관리 회사가 적어준 거는 관공서 매출채권이라고 적어 있기 때문에 아예 위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판매사들이 펀드 자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사무관리 회사에서 이미 운용사가 지시한 대로 펀드 명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이 펀드 명세서를 봐도 이미 위조가 되어 있는 펀드 명세서였기 때문에 전혀 이상함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펀드 명세서 자체가 위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HLB가 들은 것은 일단은 문제가 된 환매 중단이 된 펀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상장 주식이 아닌 한계기업 비상장 주식을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더 밝혀져야지 우리가 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일단 하이투자 증권 관계자는 펀드를 판매하겠지만은 지금 환매 중단된 펀드랑은 다른 펀드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떤 자산을 담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 기사가 6월 25일 날 또 같은 날에 올라온 건데 300억 추가 환매 중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300억이면 HLB의 300억이 아닐까 딱 금액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300억 규모의 펀드가 환매 중단됨에 따라 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추가 금지 당했습니다. 대표들은. 그래서 이 펀드 자금이 어디로 갔냐?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체로 옮겨졌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8일에 한번 만기 돌아오는 게 환매 중단이 됐었고 이번 주에는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15, 16호 펀드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환매 중단 규모가 불고 있다. 이건 6월 25일이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저번 주예요. 저번 주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 환매 중단 펀드 규모를 합치면은 총 680억 원이 됩니다. 기존 게 380억 원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이번에 300억 하면은 대략 700억. 그래서 이제 6월 28일 기준으로 현재 환매 중단된 펀드 호는 여기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호, 26호, 15, 16호가
됐습니다. 이 규모는 68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펀드도 210억 원 환매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중단이 아니라 만기가 연장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는 27호, 28호로 이거는 판매 규모가 225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 다 합치면은 1000억 원이 넘어서게 됩니다. 대략 지금 잔고가 5천억 원 정도를 굴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환매 중단 규모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요 예탁 결제원도 사실 시키는 대로 한 거지만은 얘네도 뭔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29일 기사들로 오면은 NH 투자증권의 정영치 사장은 이제 자신의 명의로 서신을 투자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된 사실을 뭐냐면은 긴급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제 관련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은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그 계약서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매출 채권 관공서 매출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계약서가 위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수탁은행이 펀드 자산에 애초 제한된 내용과 달리 다른 비상장 기업 사무사채를 편입했죠. 그러니까 수탁은행은 이 옵티머스가 명령한 대로 비상장 기업 사무사채를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탁결제원이죠. 예탁결제원은 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라고 적어줬죠. 왜냐?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래서 사무수탁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운영사 지시에 따라 매출 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펀드 명세서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탁결제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없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할 때마다 주식 실물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예탁결제원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실물은 실제로 예탁결제원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간단하게 장부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예탁결제원이잖아요. 예탁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예탁하는 업무를 하는 게 예탁결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주주들 이제 사고팔고 할 때마다 기업들이 예탁결제원이 없다면은 주주명부 명의개설을 거래될 때마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꽃은 금융시장이죠. 직접 금융시장.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하잖아요. 이 주식시장은 정부나 기업들이 장기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곳,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는 곳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그런 것들이 있겠고, 기업들은 뭐 유상증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리고 이제 가계, 우리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여윳돈으로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과 그 과실을 나누어 갖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증권시장입니다. 이게 점점 확장이 되잖아요. 금융기법이 점점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개방이 돼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고 증권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게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하루에도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텐데 이것들을 너무 복잡하고 대량으로 거래되는 걸 편리하게 해주는 게 바로 증권예탁결제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이 있어야지 주식시장이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이제 여러 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펀드가 있고요, 디파시 예탁이 있고, 세틀먼트, 경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발행, 뭐 이슈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도 봤듯이 한국 예탁결제원이죠. 결제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맡겨놓고 실물 주식을 맡겨놓고 장부상에 기장을 하는 건데요. 법적 장부상 이것들을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를 해요. 여기에 해당 양수도를 기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증권거래 결제를 완료시키는 증권예탁결제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주된 목적은 결제 완결성, 그리고 이런 리스크들은 안전하게 잘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기반이 딱 있어야지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쪽인데요. 펀드의 설정, 환매, 펀드 자산의 운용 지시 등 업무가 여기서도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영어로 KSD, Security Depository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지토리는 보관소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식을 실물로 보관하는 곳. 영어로도 이제 어떠한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인데 이제 storing things, 어떤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디파지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니랑 관련된 거, 이제 머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오피셜 다큐먼트 같은 것들이 아주 안전하게 저장되는 공간, 그런 것들을 디파지토리라고 합니다. 딱 생각해도 여기 한국예탁결제원에 뭔가 문제 생기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그런데 이제 개인이 그 소유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도난이나 분실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게 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다 보호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이유는 매매 등에 따른 결제를 실물의 이동 없이 아주 편리하게 그냥 계좌 간 대체로 처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대량으로 거래되는 것들, 그런 업무 번잡함을 줄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예탁결제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 변경이라는 것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주주 명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직접 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